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월요일은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일요일 날 오전 9시 34분 4월 5일입니다. 이걸 방송을 떠가지고 내일 아침 월요일 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제가 경제 전망을 해드릴 때 이런 낭떠러지를 건너가는 올 한 해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예상을 해드렸는데 정말 올 상반기부터 정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정말 봐버렸고, 근데 이 바닥이 끝나는 바닥이냐, 정말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상황에 개미들이 이제 무덤이 될 거라고 합니다. 2020년도가. 자, 3월 한 달만 해도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뭐 하이닉스니 뭐 이런 주식들을 11조나 주워 담았고요. 해외 주식에서는 8조 9천억 정도의 매수를 한 게 개미들입니다. 자, 과연 개미들이 우리 시장에서 얼마나 투자를 잘했을까요? 그리고 과거의 금융위기나 IMF처럼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개미들이 들어가는데, 이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다음 카페직이고요. 자, 2020년도 경제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인가? 이 떨어질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물론 이제 조건이라는 게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지금 떨어질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저희 카페에서 구글 그 통계를 한번 올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다음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입니다. 그리고 저는 카페직이고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죠. 잠깐만요. 자, 코로나 확진자 지도가 있는데요. 미국이 드디어 30만을 돌파를 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구글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걸 지도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미국이 30만 명이 넘고 이제 인구 대비로 나오니까 30만 명이 넘고, 지금 요 남미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제 브라질이나 요 아르헨티나들은 좀 괜찮은 게 좀 희한하죠. 그리고 아프리카도 지금 청정 지역이고, 이제 조금 산다고 하는 나라들, 교류가 많았던 나라들, 사실 뭐 이런 데는 뭐 확진자를 뭐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있어도 없는 거고 없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제일 심각한 데가 이 남유럽 부분이죠. 이미 이제 독일이나 이제 북부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 자, 그리고 이 스페인, 아주 스페인 이쪽이죠. 이렇게 되죠.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지금, 그리고 영국, 그리고 요 아이슬란드까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라는 게 미국 경제를 멈추고 30만 명 정도면 뭐 사실 2억에서 인구 2억이 넘고 3억 정도 되는 미국에서 30만 명,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는 상당히 좋은 재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이 미국, 지금 이태리, 미국하고 대한민국이야, 이건 이제 처음 우리나라니까 올려놨지만 확진자 지금 10,000명이고, 이 미국, 스페인, 이태리가 지금 뭐 거의 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과연 이런 상황으로 미국 경제까지 지금 멈춰서 버리니까 과거의 위기하고는 다르죠.
과거는 뭐 이 가까운 위기만 봅시다. 이 가까운 위기만 이렇게 보면은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 뭐 베어스턴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어스턴, 리먼 브라더스, 그리고 서브프라임 이렇게 이어지면서 사건 사고가 나면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가지고 그 시스템은 무너진 거를 돈으로 메꿔 가면서 상황을 종료하고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 나오는 반면에 지금은 이런 시스템 붕괴가 없이 코로나로 경제가 멈춰서 버리면서 정말 깡통 속의 개구리처럼 물이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떨어져야 될지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금융 시스템 붕괴는 이번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태가 마무리만 돼버리면 정말로 급하게 한번 오를 수는 있는데 이 후유증은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회사들이 멈춰서면은 이걸 어느 정도 자본이 풍부해 가지고 버티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회사가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도 참 재밌는 게 미국은 해고라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거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미국 시스템이나 중국 시스템이나 한 두어 달만 월급 못 받아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야 뭐 실업수당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은 뭐 코로나든 뭐든 저기 공장 문을 열고 슬슬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돌릴 수도 없고, 자, 우리나라 봄이 됐는데도 지금 황사가 없는 거 보세요. 그만큼 중국에 공장이 안 들어간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의 이제 하락 증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요걸 한번 더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코스피 200 연결 선물 지수로 이 시장을 보는 거는 최근에 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것도 웹도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파생, 즉 선물이나 옵션 시장이 현물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요런 상황을 보면 제가 이런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그려드리면서 목표치를 이렇게 높여드리는데, 이 박스권이라는 거는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돌파가 나와야 목표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항상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내가 목표치를 아무리 많이 높이 잡아도 안 갈 수도 있고 위로도 안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라는 걸 배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됐건 간에 요번에 여기서부터 빠지면서 정말 급하게 빠지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요 최근 걸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서 이거를 바닥에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기왕 당한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여기 빠지면서 계속 하방 목표치를 낮춰줬었죠. 낮춰주고 이 최고의 하방이 나왔을 때는 제가 여기서 몇 시까지도 맞췄어요. 몇 시에 반전이 나올 거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 이 급등이 나오는 이 부분 방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방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복구가 됐고,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 시장을 계속 멍하니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정신줄 놓지 말아라. 정신줄 놓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사람들은 이제 좀 조심하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제가 예상도를 한번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려 드렸었죠.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요거는 뭐 단 하나만 그렸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형성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갔다 빠지는 실전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예 요번에 빠졌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밀리는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양쪽이 중요한 게 뭐냐면 향후에 빠질 때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요번에 우리가 이렇게 빠질 때요, 여기 194도 하방 목표치로 드렸지만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여기 부분이 우리가 187까지도 열려 있었어요, 목표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는데 선물로 20틱, 그러니까 190 뭐 분가 이랬는데 18포인트 이상이 오른다고 제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죠. 정말로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물론 이제 우리 선물하는 회원분들이 뭐 세상에 이렇게 시장을 보는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거야 뭐 지나간 얘기고 과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날이나 지금 월요일 날은 좀 밀릴 거예요. 당연하다고 그러겠죠. 왜냐면은 미국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 미국이 빠질 것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자, 미국 시장 빠지고 월요일 날 우리 빠질 거다. 그리고 잘하면 화요일 오전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그 파생 포지션을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얘가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정도, 이게 지금 한 21선 정도를 지금 터치하고, 잠깐요 한번 보실래요? 이동평균선의 21선을 한번 보시면은, 자, 21선 이렇게 위로 올라서 가지고 마치 올라갈 것 같죠? 사람들이,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속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밑에 이 박스권을 지금 훼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훼손을 하더라도 올라가요. 또 거의 지금 여기 부분 정도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열려 있고, 하방도 이 하락 저점까지 이 상당히 강하게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말이죠, 이렇게 박스권이 나오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급락으로 이어지고, 어떤 때는 이런 박스권이 이어지다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파생 포지션들은 상방으로 지금 구축이 돼 있어 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 정말 심하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근데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가, 아니면 월요일날 포지션이 완성됐다면 화요일부터 올라가겠죠. 화수목, 그 다음에 화요일날 오전이나 마무리되고 오후 올라가고 수목,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목요일날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위클리 옵션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한번 5분봉을 보실까요? 뭐 5분이나 보는 게 낫겠죠. 10분이나 5분 보는 게 낫는데, 5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요 끝날 때쯤 보면은요, 이렇게 올리다가 확 빼버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위클리가 몇십만 원짜리가 몇천 원 돼버리고, 반대로 풋이 뭐 한 2, 3만 원짜리가 뭐 2, 30만 원이 돼버리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서 또 사가지고 확 올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시장을 지금 이거 다 이렇게 읽고 보고 있잖아요. 자, 요 30일 날도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올려버리고, 이 보시면은 그 4월 1일 날도 이게 이렇게 버티다 또 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개박살을 내버리거든요. 여기 마지막에. 그러더니 그날 아침에까지 그 다음날 이렇게 하더니 이걸 또 이렇게 급등시키고,
제가 이걸 다 지금 맞춰내고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거는 위클리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 이걸 목표치를 알거든. 여기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여기서 하방만 열리면 모르는데 상방도 열린다. 근데 이게 박스권이 나온다. 하방이 이게 뭐 목표치가 커진다. 이러면은 뭐 거의 하방 아니에요. 여기서 반대로 상방은 상방이고, 정말 수치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보면은 정말 재밌는 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증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코스피 150도 지금 제가 정말 재밌는 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약주들을 설명을 해드렸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정말 재밌는 게, 이번에는 재밌는 게 여기 그 제약주들 중에서도 제가 뭐 조금 잘 갈 수 있는 것만 좀 모아봤었는데요. 이 지금 크리스탈이나 화일약품이나 BC월드, 진양제약, 신풍제약, 요거는 말라리아 약을 가지고 지금 이슈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가는 종목들이고, 한국 유니온제약하고 SK 디스커버리는 이게 이제 혈장을 가지고 지금 가는 약들인데, 이게 또 순환매가 나와요. 자, 순환매가 나오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엊그저께 EU에서 말라리아 약은 아무 소용이 없다, 치료에 안 듣는다 그랬는데, 제가 회원 여러분들에게 그 유니더스 콘돔 만드는 회사의 그 저기 뭐야 예를 들어줬어요. 과거에 중동에다가 콘돔을 팔기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출하기로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취소될 것 같으니까 주식이 급락이 한번 나오겠죠. 근데 얘네들이 어떤 소리를 하냐면, 이 중동은 모래 지역이어 가지고 총구에다 콘돔을 이렇게 끼우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수출이 멈추지 않을 거다 해서 또 이렇게 엄청나게 올린 다음에 팔아먹은 경험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탈이나 뭐 그 화일약품, BC월드 제약, 진양제약,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칵테일요법이다. 이 칵테일요법은 뭐냐? 말라리아 약에다가 항생제 플러스 하나를 더 먹어야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테마는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에도 이게 보면 혈장도 한 번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순환매가. 자, 근데 제가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요 파미세를 지금 다시 밑에다 내려놨다가 올렸거든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파미셀이나 뭐 시젠도 제가 올렸죠, 다시. 이렇게 올렸는데, 자, 일단 파미셀을 보기로 했으니까 파미셀을 보면 이 진단 시향력이에요. 자, 재밌는 거는 에리어트 파동으로 보니까 1파, 2파, 3파, 4파, 마지막 5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재밌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 5파가 살려 그러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진단 시약을 살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재밌는 상황이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고 한 파가 살아남아 있는데, 전 세계의 또 분위기 자체가, 저는 이제 마무리 돼가면서 이게 이제 끝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시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근데 진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그 코스닥 회사들을 몇 개를 한번 제가 그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5G 같은 경우에 이거 해도 너무한다, 시가총액이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금 그 셀트리온이나 삼바나 모두 다 코스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코스닥 전체 지금 시가총액을 지금 해놓은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이 11조 7천억이에요. 그리고 HLB가 4조 1천억. 그 다음에 뭐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 시젠이나 뭐 이런데 2조 4천 뭐 쭉 나와. 요거 뭐 이제 제약주가 아니니까 뭐 이러는데,
이거 좀 너무 심할 정도로 지금 과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정말 11조 원의 시가총액을 달할 정도의 회사냐. 지금 이걸 한번 보면은,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기업 분석을 한번 봐봅시다. 이 기업 분석을 한번 봐보면, 자, 여기 재무제표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보고 계신데요. 자, 여기 한번 쭉 보시면은 자본금은 1,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자본금이 1,430억 정도가 되죠, 올해. 자, 여기 이제 연도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2019년, 이거 나머지 앞에 10 뭐 8, 7 이렇게, 어이구야, 이렇게 또 꺼져버렸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간단하게만 볼게요. 여기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익 잉여금도 마이너스가 나다가 이제 조금씩 충당이 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3,290억이에요. 이렇게 이제 충당이 돼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 연 1,000억 정도, 뭐 여기는 뭐 거의 뭐 1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많이 잡아도 뭐 한 600억에서 뭐 한 7, 800억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 회사라는 건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매출을 한번 봅시다. 요게 지금 이 장부가 지금 그 IFRS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 수익이라는 게 매출입니다. 예전에는 그 재무제표가 매출이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매출이 이 수익으로 바뀌어 가지고 나오니까 연 지금 매출이 1조 1,000이에요. 1조 1,000인데 이 회사가 셀트리온의 이제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 약들을 지금 이 판매하는 거, 요런 것들이 지금 대행 회사거든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이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즉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를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 영업 활동 관련 자산 부채가 이제 줄어들면서 돈을 갚는 건지 어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줄어들고 있지만, 영업 활동을 해 가지고는 이렇게 돈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이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는 돈은 세금, 공과금, 뭐 모든 걸 다 제하고 영업을 해서 버는 돈을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여기다 집어넣지를 않아. 뭐 관리비도 안 넣고 뭐도 안 넣고 다 안 넣어. 영업을 해서 오로지 벌어들인 돈을 여기다가 올리는 건데, 아니 뭐 1940억, 1800억, 1630억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 근데 이 부분에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당기 순이익은 또 플러스가 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다른 짓을 하는 거야. 뭐 부동산을 판다든지,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무슨 주식으로 그 할증 발행을 한다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이익을 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영업으로는 손실이 나는데, 아니 세상에 영업으로 손실 나면 이게 뭐 투자를 하고 뭐 하고 하니까 당연히 투자를 한다고 보는데, 투자를 하는 거는 2017년도에 5,200억, 이거 맞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5,200억 투자한 다음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투자를 해서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뭘 하고 해가지고 돈이 벌리면 영업 활동하면서 돈이 벌려야 되는데 안 벌리잖아요. 아니 좋아. 그래서 다 좋고 당기 순이익 뭐 어떻게 해서는 뭔 짓을 하든 그래 이익이 난다고 쳐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640억 원 정도씩 매일 벌어봐야 10년 벌어야 6,500억이야. 1조도 안 돼요. 100년을 벌어야 6조야. 그런 애가 시가총액이
11조가 넘는다는 거는 이거는 좀 뭔가 이 굉장한 거품이 있지 않나 하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고, 앞으로 시장이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금 코스닥 종목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좋다고 막 달려가 가지고 이거를 주식을 막 산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 코스닥 부분은 이게 오버슈팅이 분명히 일파들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 한 980 정도 여기 사이에서 아마 올라가면은 정말 다음에 어떤 하락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좀 너무 거품이 끼어 있는 종목들은 만약에 달러에 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하락이 나온다면 분명한 거는 거품이 빠지는 거지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고 그럼 미 달러도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이 달러는 장중에 목표치를 가끔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요, 지금 달러 강세 기조가 나타나니까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어떤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달러 수급이 모자라니까 달러가 강세가 나오는 거지 이거는 달러 강세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해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걸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무슨 이유가 됐던 달러 강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빅리치라는 사람은 유럽발 문제가 되든 무슨 문제가 되든 분명히 문제를 만들어서 달러 강세를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빅리치라는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사람인데, 미국에서 뭔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까지도 다 이게 알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예요. 자산 대차 대조표인데, 제가 작년 9월부터 이게 이제 요걸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대차 대조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자본과 부채가 이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당기 순이익을 모자라는 부분에 당기 순이익 순손실을 만들어내는 이 편데, 이 자산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뭐 자본이 됐건 뭐 현금이 됐건 이걸 갖다가 밖으로 내보내고 뭐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다는 얘기죠. 자, 과거에도 2008년도에도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 완만한 이 부분을 올라설 거라고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 여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 여기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게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얘네들이 레포도 줄이고 지금 MBS 그 채권을 지금 사는 것도 지금 줄인다 그러죠. 레포 같은 경우는 750억에서 지금 한 500억 정도로 줄인다 그러죠. 그리고 이때 자산 늘려가면서 재밌는 거는 굉장히 속도를 내지 않고 MBS 즉 모기지 채권에 만료가 다 된 거는 빨리 덜어내고 지금 새로운 걸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런 예상까지 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뭐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뭐 지나간 과거를 갖고 또 얘기해봐야 뭐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아니 미국에서 중앙은행이 실시하려고 하는 이런 그 어마어마한 작전 계획까지도 미리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너 빅리치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이 달러 시스템을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놈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 하는 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주의를 해라, 조심을 해라,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2020년도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해라 그랬는데, 정말로 이 코로나라는 게 나오면서 전 세계 경제가 멈춰서 서면서요,
스톱을 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글로벌 달러 부족 그 지속이 계속되면서 이머징 마켓보다는 프론티어 국가가 문제래요. 자, 이 프론티어 국가란 건 뭐냐면 개발도상국으로 막 들어서려고 하는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들 있죠. 뭐 남아공화국이나 뭐 이런 좀 약간 우리나라나 대만 뭐 싱가포르 이런데 홍콩보다는 한 단계 좀 낮은 나라들이에요. 자, 정말 요번에 이게 무서운 일이 왜 일어나냐면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해준 나라 9개국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이 돈이 급해지면 이 이머징 마켓에서도 돈이 나오니까 달러가 나오니까 달러 채권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나라들에게 이 채권을 담보로 레포를 발행을 해줘요. 또 레포라는 거는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은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달러가 회복되면 빨리 다시 이 채권을 환매해가지고 도로 달러를 뭐 니들이 주고 이걸 찾아가라는 얘기거든. 2008년도에 정말로 미국이 이것도 나는 작전이라고 보는데 그 문제를 일으켰던 나라들 중에서 이태리하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얘네들이 위기가 생기니까 미국 국채를 팔면서 미국의 작전에 뭔가 흠을 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고통을 많이 받았었지.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도 뭐 브레이크 문제 있다고 현대차는 가만히 놔두고 얘만 조져버렸잖아요. 이태리도 아주 조져버리고 그때 앙금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이머징 마켓에서는 통화 수합도 해줘.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뭐야 미국 국채 가지고 담보 잡아가지고 조건부 환매 채권 RP죠. 그러니까 그 레포도 발행을 해서 달러를 확보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 점령을 다 해버린 거 자본으로 잠식을 해버린 나라들은 살려나. 그러지 않은 나라들은 엄청난 지금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아시고 시장을 보셔야 돼요. 자, 해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베트남 이게 일봉으로 봐야 돼 이게. 자, 그래야 뭐 알지. 자, 미국 이렇게 빠졌어 그래도. 자, 그래도 뭐 여기 이렇게 빠진 데서 뭐 아직도 뭐 올라온 거에 비하면 뭐 조적지열이죠. 자, 근데 왜 지금 빅리치가 이걸 보자 그럴까요? 자, 이머징 마켓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봐봐요. 중국은 빠지지도 않았어. 이게 코로나가 제일 먼저 나오고 쉬었다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뭐 이러고 있잖아. 이게 뭐 빠졌어? 이제 이런 거는 중국은 나라에서 90%를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지금 상장사들 90%가 지금 그 저기 뭐죠? 그 국영기업이고 그 다음에 주식의 90%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막상 자본시장 개방이 돼도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려고 하니까 베트남을 한번 보자고요. 베트남 호치민 증시 보면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서 좀 위기 와서 삐적삐적하다 오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고요 지금. 자, 프론티어 국가들을 보면 여기 뭐 얘네들이 얼마나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장이 굉장히 컸던 나라예요. 이거 보시면은요 100짜리가요 200짜리가요 거의 200짜리가 1200을 가버렸으니까 6배를 올랐다고요. 뭐 미국이 6배 올랐어요? 자, 이런 게 반토막이 지금 나버렸잖아요. 600까지 빠지다가 700까지 반등을 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거란 말이에요. 자, 프론티어 국가들 우리도 반토막은 안 났잖아요. 위에서부터 지금 아직까지는. 자, 근데 스리랑카 보세요. 스리랑카도 지금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더해요. 달러가 부족한 나라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그 요번에 신용등급을 하향시켜버린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화는요, 뭐 란도화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올라버린다고요. 왜? 달러가 지금 부족한 나라들은 터키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터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번에 한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게 번데 지금 뭐 상당히 전에 저 위기가 왔을 때 고점으로 지금 거의 치닫고 있고, 지금 브라질 국채 사신 분들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요번에 통화 수합을 해줬던 브라질 같은, 저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뉴페에서 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옆에 원화가 있으니까 원화를 옆에서 한번 보죠. 원화는 그래도 올라갔다 지금 내려오는 건 분명히 스왑하고 지금 미국 국채 담보로 해가지고 레포 발행해 준다는 거. 자, 이런 거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루에 한 40억 달러 정도를 지금 나가는 걸로 하고, 저번 주 월요일 날에 140억을 풀었었죠. 자, 그러면 하루에 40억 달러라고 하면은 600억 달러를 통화 수합을 해줬는데, 이게 40억으로 따지면 딱 거래일수로 15일이에요. 15일. 15일 쓸 수 있는 달러를 줬는데, 2008년도에도 지들이 빠져나갈 돈만큼 300억 달러를 통화 수합을 해줬으니까 600억 달러가 더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채권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담보까지 한다 그러면은 지금 돈이 더 빠져나간다는 얘기라니까요, 달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뭘 한다고요? 동학개미? 정말 이게 전문가들은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주식 사니까 뭐 애국한다고? 이런 진짜 그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전 국민이 거의 99.9999%가 은행 지금 빚을 지고 있어요. 이 999도 뭐 11이 되든 뭐 12가 되든 뭐 이 99.99가 은행에 다 빚을 지고 있는데, 이 은행들이 다 보면 외국계 은행들이야. 여기다 이자 매달 쳐받쳐. 배당 4월이면 다 빼가. 이게 우리가 애국을 하는 거는 대출을 다 갚아버리고 빚을 안 쓰고 이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돈을 안 잃는 게 애국이라고. 무슨 놈의 뭐 주식 사는 게 애국이야? 금 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 우리는 금 하나도 없잖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이렇게 활떡 베껴서 다 내름 저기 먹히고 나서 끝에 가서 이게 무슨 애국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거는 외국 놈들한테 돈을 안 잃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 답답한 사람들이 진짜 나는 전문가라고 이렇게 와서 방송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문제라니까요. 지금 달러가 많이 푸니까 거품이 일어난대, 병신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RP를 발행하니까 저기 레포를 발행하니까 이게 나중에 단기야. 이거 나중에 다시 우리가 돈 주고 찾아와야 되니까 양적 완화 아니래. 아, 정말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는 짧던 길던 돈이 풀리는 거, 화폐를 시장에 공급하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해요. 근데 다만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게 곧 회수가 될 거니까 잠시 빌려주는 거지 양적 완화가 아니래. 아니,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면 얘네들이 언젠가는 회수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화폐를 발행을 하겠지. 그럼 이것도 양적 완화 아니겠네? 아니, 그렇잖아요. 중앙은행도 돈을 풀면은 언젠가는 얘네들이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아니, 옛날에 금본위 제도 때 그랬잖아요. 달러 31달러인가 33달러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주겠다. 이 조건으로 만든 게 화폐 아니에요. 어차피 이 돈을 회수하겠다는 게 중앙은행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돈을 푸는 게 짧다고 그래서 양적 완화가 아니고 길다고 그래서 양적 완화가 아니나? 일단은 어떤 위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돈을 푸는 거를 양적 완화라고 그러지. 아니 지금 미국은 1차, 2차, 3차, 4차 다 그런 식으로 양적 완화 안 했나? 자산 사주면은 나중에 이 채권 사주면은 나중에 뭐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걸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풀고 넣고 하는 거 가지고. 그럼 다시 채권을 시장에다 팔겠지. 그러면 회수하면 이게 무슨 출구 전략이야?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이게 일단은 시장에 돈이 풀려 나오면 양적 완화야. 짧던 길던 간에. 아니 미국에 사는 저기 뭐 레포는 저기 뭐야 양적 완화고 우리가 저기 한국은행에 사는 거는 양적 완화 아니야? 위기적인 상황에서 돈을 푸는 거는 양적 완화라고 보는 거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계속 연장 되면은 돈 푸는 효과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레포를 7일짜리를 하다가 나중에 49일짜리까지 계속 늘려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롤 오버 되고 이러면 양적 안 한 거지. 아니 미국 놈들이 또 돈 더 뽑아갈 것 같으면은 또 뭐 다른 조치 또 해주겠지. 이제 외환 보유고 가지고 이거 가지고 담보 잡아가지고 해줄지 어떻게 알아?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가 이렇게 줄어요. 지금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뭐 큰일까지라고는 할 건 없지만 이거 보세요. 요번에 어? 요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외환 보유고 우리나라 이 부분인데 자 갑자기 꺾여요 이렇게 2016년도에 한번 꺾였고 2015년도에도 한번 꺾였고 여기 2018년도 주식 빠질 때까지 하다가 거의 이 9월달 가까워 와가지고 다시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달러가. 그럼 여기서 2018년도에서 요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급락을 했는데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했는데 요만큼 줄었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왜 저기 뭐야 통화 수합도 하고 국채 담보로 해가지고 이 저기 뭐야 돈도 빌려오는데 왜 보유고가 줄을까요? 그만큼 돈이 더 빠져나간다는 얘기겠죠. 응?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08년도에 그만큼 줄었는데 아주 조금 줄었는데요. 자 2008년도에 이렇게 빠졌어 이렇게 2008년도에 이렇게 빠졌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2019년까지 쭉 빠지다가 그 달러 늘어나니까 요만큼 올랐다고. 근데 더 꺾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는 거지 지금. 저게 그 전달 거 저기 통계 내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렇게 돈이 빠져나가니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지. 근데 돈을 지금 바꿔주긴 해도 빠져나가려고 바꿔주는 거잖아. 그때하고 다르잖아. 2008년도 통화 수합은 어찌됐건 간에 지들이 바꿔나가든 뭐하든 간에 마무리 단계에서 돈이 들어온 거고 지금 여기는 진행 단계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달러 부족이요. 우리나라만 이게 마무리가 된다면 모르지만은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오직했으면 아주 몇 달 전부터 금이 하락을 하는데 이거 중국이 금을 팔아서 하락할 거다. 자 이제 곧 나중에 나오면은 중국의 외환 보유고나 국채 보유 비율을 한번 보시고 이게 만약 줄어들지 않으면 중국이란 나라도 어떻게 보면 프론티어야. 달러가 더 필요한 나라라고. 근데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딴 나라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머징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얘네들이 이게 안 주는데 그러면 분명히 달러는 필요할 텐데 어디서 갖다 써? 금밖에 팔 거 없잖아요. 중국이 뭘로 달러를 조달하겠어요 지금. 이쁘다고 통화 수합 해줄 거야 미국이? 뭐 미국 국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저기 저 담보로 해서 돈 풀어줄 거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금을 팔 거 아니에요.
금을 팔면 금을 담보로 달러를 수급을 하고, 만약에 현물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 금도 안 줄이려고. 근데 금 가격을 올려버려? 그러면 현물 팔면은 달러가 그 차익이 또 생기는 건데? 이게 올라갈 수 있겠냐고, 금이.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는 거야. 요번에 금이. 달러가 강세나 달러가 약세나 금이 거꾸로 가야 되는데, 막 똑같이 가. 이게 왜 그러겠냐고요, 지금. 금이 살살살 올라줘야지. 중국 애들이 일단 팔고 나서 나중에 현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오르면 이 현물 팔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 봐요. 현물 팔아도 이제 달러 부족하는 현상이 또 나온다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자, 유가하고 원자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에 유가도 이게 지금 급등이 나오니까, 이제 바닥 쳤다. 경기 좋아진다. 이게 경기 선행지수다. 이런 똥 같은 소리들을 또 해요. 자, 유가의 가격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선물 지수잖아요. 선물. 미국의 WTI 선물 지수로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20달러가 뭐 20달러 때까지 간다, 20달러 깨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DLS까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깨질 거라고 했는데, 정말 19달러 보고 갔죠. 올라갔죠. 그리고 내가 반등이 나올 때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반등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나올 거고, 뭐 심하면 30달러 이상까지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40달러까지도 간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선물을 보면 3월물이 있고 6월물이 있고 9월물이 있고 12월물이 있잖아요. 자, 지금 3월물이 끝났으니까 6월물이죠. 6월물하고 이제 9월물, 이렇게 12월물, 그 내년물 쭉 보면 얘네들이요, 막 40달러짜리도 있고 30달러짜리도 있고 뭐 그래요. 이게 왜? 이 선물은 있죠. 몇 가지 원자재 선물은 이 선도를 전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만기가 되면 기름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추밭에서 배추를 밭대기를 하면, 어쨌든 김장철에는 얘네들이, 가을에는 얘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배추 가격이 똥이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똥이 되면 밭을 갈아엎으면 돼. 근데 이 기름은 보관을 해놓잖아요. 이 보관료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가격이 선물에도 보관료까지 이게 반영이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비싼데, 지금 너무 20달러 있다 보니까 이게 키맞추기가 되고, 기름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몇 분들한테는 제가 그 유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내가 보고 있다, 정말 이런 거 하면서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내가 보여줬어요. 약간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조선들인데, 폐유조선까지 지금 기름이 꽉꽉 차 있다고요.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정유회사들도 지금 완전히 이게 지금 만땅거가 찼어요. 목까지 찼어요. 이게 더 받을 수도 없어요. 이제 수입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왜냐하면 사우디나 이런 데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기름을 이렇게 꾸준히 가져와야 되는데, 잘하면 우리도 이거 보관료 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름값이 안 내려가요. 정말 이게 진짜 웃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겪지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코로나가 딱 끝났다 하고 정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막 기름 소비가 막 일어나고 이러면 오히려 유가 또 빠진다니까요. 이제 꽉 차 있던 거, 고름이 차 있던 거 딱 짜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도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유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잘하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알고 원자재를 투자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엄청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더 적나라한 부분은 제가 제 카페에다가 정말로 위험 고지를 좀 제가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보시면 달러를 많이 푼다고 달러에 대한 기대를 갖지도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요. 주말에 이게 보니까 600명밖에 안 봤네 또.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 카운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야 1000명 약간 넘게 봤다는 얘기인데 또 놀러들 많이 다닌 거야. 공부들 안 하고 지금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한 2000, 저희는 지금 4,500명이 지금 회원인데 이게 1000명 정도 봤다 그러면 나머지는 핸드폰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이제 나머지 요거는 이제 600명이면 많이 놀러 다닌 거야. 이게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거는 뭐 굉장히 좀 적나라한 부분들도 제가 많이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상 확인을 하시고요. 자, 우리 증시하고 원달러 환율 전망은 분명한 거는 이제 이게 월요일 날 아침은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그렇게 끝났지. 또 환율도 좀 올랐지. 그럼 당연히 뭐 주식 빠지고 시작하겠지. 어? 근데 이거를 금요일 날 제가 장 끝나기 전에 알려줬잖아요. 미국 빠질 거다. 왜? 우리도 빠져야 되니까. 근데 이게 월요일까지 빠질지 화요일까지 빠질지 몰라요. 화요일 아침까지. 왜? 외국인들이 옵션에 대한 포지션을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요즘 변동성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옵션에 이 푸타커 콜 지금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중심 가격이 232.5잖아요. 지금 지수가 231인데 이게 232가 되면은 얘가 10만, 그러니까 이게 231.5라고 그럽시다. 딱 이게 5라고 그러면 이게 딱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코스피 200이 10만 원짜리 100만 원이 되는데 10만 원짜리가 되는데 이게 요거는 반면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0원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59만 원이야. 그리고 이게 54만 8천 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얘는 사실 있잖아요. 231이니까 10만 원은 먹고 들어가. 그러면 이게 49만 원짜리란 얘기거든. 이게 이런 상황에서 너무 지금 오늘 여기서 딱 끝났다 그러면 이 59만 원짜리하고 54만 8천 원짜리가 제로가 돼야 된다니까. 232.5로 끝나면 이게 옵션이 돌려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들은 양매도를 많이 해요. 한 계약이 50만 원이면은요. 이게 25만 원이 되고요. 나누기 곱하기 5를 하면은 5, 25, 55, 125만 원짜리예요. 한 계약 사면은. 이게 125만 원짜리라고. 이게 125만 원이 휘지 조각을 125만 원에 거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분명 양쪽 다 지금 거품이 끼었는데 이걸 만약 외국인들이 콜로 사놨다 그러면은 이놈을 죽이고 한 5틱을 더 올려야 돼요. 5틱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237.5가 돼야지 5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틱을 올리려고 그러면 237.5가 되려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237.5가 되면 1768까지 올려야 된다고, 지수를. 지금. 그러면 1731에서 68만 37포인트를 올려야 돼. 거의 40포인트를 올려야 된다고. 내 말이 틀리나 봐봐요. 지금 내가 콜로 설명을 해서 그런데 이걸 풋으로 하면은 또 달라지겠죠. 그만큼 빠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목요일 날이 지금 만기이기 때문에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있어. 이걸 더 싸게 살려고 그러면 빼가지고 이게 빠지면 싸게 사가지고 237까지 올려버리면 이 돈이 나온다니까요. 50만 원이. 그러니까 보나마나 월요일날 빼든지 이게 포지션이 이게 콜이 안 채워지면 이거 물론 반대로도 나올 수 있어요. 풋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채워지면 그 다음 화요일날까지 하다가 화요일날 오전에도 안 채워지면 오후까지 빼고 수요일부터 급등 나올 수 있다니까.
지금 우리 시장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아까 제가 위클리 옵션 얘기해 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좀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주식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원달러도 같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이 반전이 나온다 면 원달러도 하락이 아마 나오면서 시장이 움직일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가 통화 수합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를 가지고 미국 연준에서 저기 레포를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환율은 크게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저점을 깨려고 하거나 여기서 한번 또 속임이 나온 다음에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5, 6, 7, 8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도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개미들의 무덤이 될 2020년도 3월 한 달 만에 이 동학개미라고 해서 국내 11조 매수하고 해외 뭐 8조 9천억 원 매수해가지고 이게 무슨 애국자다, 뭐 동학개미 아니었으면 우리 증시 더 빠졌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반성을 좀 해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 2020년도를 이 낭떠러 죄송합니다. 기침이 요즘 말을 좀 많이 하면 많이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2020년도는 정말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정말 어느 정도 대안은 가지고 우리가 여기만 잘 건너면 돼요. 정말 여기만 잘 건너면 정말 풍요롭게 자산 버블이 일어나든 뭐하든 한 200년 만에 정말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버블이 일어나기 전에 한번 죽는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 그 코로나 사태가 과거에 1929년도 공황 사태하고 비슷해요. 그때만 해도 막 그 자동차가 막 나오면서 생산이 엄청나게 과잉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안 팔려버리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공황이. 근데 지금 공장이 서가지고 생산해 놓은 물건들이 안 팔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공장을 돌려도 문제예요. 누가 사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끝난다고 하는 거는 좀 무서운 얘기겠죠. 이 정말 재밌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이 그 2020년도를 강조를 하는 거는 이미 이런 상황을 작년부터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위험고지를 해드렸던 부분이니까, 아니 네가 무슨 코로나를 예측했다고? 이게 아니라 2020년도는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하다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다. 저 빅리치 아시죠? 1년치 주식 예상도나 달러 예상도나 유가 예상도나 달러인덱스 예상도를 그려놓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아니 위로도 나오고 아래로도 나오고 이거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미리 얘기를 해드렸다니까. 이거를 이럴 수는 없다. 제가 선물 옵션 그런 지수 같은 거 하루하루에요, 상방이 열리거나 하방이 열리는 목표치까지도 다 지금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또 이게 또 잘 맞아. 그것도 또 정확해. 그 우린 이건 생활화가 됐는데, 아니 정말로 이 2020년도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지 그림이 안 그려진다니까요. 그리고 상방 하방인데 하방이 정말 말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하방이 나와요, 지금.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공개해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공개를 해 드리기로 하고, 정말 이런 위험이 있을 때는 여기서 올리는 거는 속임이야. 이 빅리치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유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빠지기 위해서 올라가.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게 내려가면 아 이건 오르기 위해서 내려가. 달러죠, 달러. 달러 이거는 오르기 위해서 내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두 번 설명한 게 아니죠. 요번에 주가 반등 나오면 있죠. 빠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지금 제가 준비하라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현금화를 이제 반등 나오면 좀 하는 게 좋겠다 지금 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시장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 동학개미 애국 여러분들이 애국자가 되는 거는 IMF처럼 이게 진짜 할딱 벗고 외국 투자자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든 살아남아 가지고 이 정말 앞으로는 빈부가 극과 극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양분화돼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집값은 안 빠질 거예요. 아무튼 희한한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주가는 빠지는데 집값은 안 빠져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은 하락하겠죠. 급매물도 나오고 주식에서 물린 사람들이. 근데 생각보다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예요.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 이게 엄청난 자산 버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발 요것만 잘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자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겠죠. 저도 틀리기를 바라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진 돈을 날려버리면 과거하고 다르게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이 점만 명심하시고 2020년도 그리고 앞으로 되는 이런 조금 위험스러운 위기 상황 이 지금 물건을 생산해도 소비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독일에서 제조업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좋다 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유럽에 다 수출해야 되는데 올 수도 없. 재고 엄청 싸요. 그럼 이게 디플레이션 아니에요. 물건 잔뜩 쌓여 있는데 팔리지 않으면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경제 배웠다며 잘 알잖아. 아니 그런 애들이 왜 수요와 공급을 생각을 안 해? 아니 경제가 멈추고 수요가 없는데 지금 생산만 하면 뭐 하냐고. 지금 유가를 보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생산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소비가 없으니까. 세상에 전기도 안 쓴대 지금. 덜 쓴대. 이거는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진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과거를 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뭘 했던 간에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자, 앞으로 2020년도 우리가 준비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 나갈 거를 한번 예측을 해 보면서 여러분과 시장 대응을 한번 같이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 빅리치였습니다.